여보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딸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저는 명확하게 행복과 슬픔을 구분할 수 있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넋이 나간 듯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극복하고 가족 모두 행복한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아직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제 진심을 나누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만난 남편과의 연애를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정말 멍청한 일이었지요.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결국 내 사랑은 남편에게 정확히 맞춰져 있었나 봅니다.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도 고무신을 뒤집어 신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대학 졸업을 기다리고 취직 성공의 기쁨도 함께 했어요. 사실 전 고아원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오랜 시간을 사귀면서 그를 많이 의지했어요. 내 어머니이자 아버지, 내 동생이자 형이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확 나타내진 않았지만 제 결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우리 남편의 신중한 사랑에 빠져 남편 이외의 남자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긴 세월을 함께 울고 웃어왔어요. 연애를 한 지도 10년쯤 되던 때 우리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생긴 사전 임신에는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을 맴도는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 나를 불러내어주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제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시작인 줄 알았어요. 우리 결혼을 결정했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혼전 임신의 사실이 밝혀지자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졸이고 고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제 상황을 욕설하며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날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왔던 그 사람이기에 단칸방에서라도 나와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우리는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선포하고 살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처음에 제가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을 하면서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현장 일을 하고 있었죠. 제 몸이 좋지 않아 임신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사 일을 시작했죠. 시부모님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들의 집이 괜찮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정도의 부유함을 몰랐어요. 샤버즈 앞에는 번화가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5층 건물에 상가가 있는 건물에서 월세 수익이 많이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자식이 결혼을 해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얄짤없이 우리를 무시해버린 게 참 서운했어요. 남편의 동생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온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부모의 명령을 거스르거나 반항한 적이 없던 동생은 저희가 결혼 후 2년 만에 부모님의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 여자는 부모님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부자가 있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처음부터 불편했어요. 결혼을 2년이나 미뤄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억울한 처지였어요. 임신했을 때 아이 성별이 딸이라고 알려졌는데 부모님은 솔직히 아들은 나오지도 못할 기집애라며 제대로 구박을 시작했어요. 이미 어려운 상황인데 대학도 못 다니는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심시 며느리로서 최고의 도리는 아들을 낳는 건데 딸을 낳았다면서 볼 때마다 인상을 쓰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시아버지에게 애교도 부려보고 아양도 떨어봤지만 그때마다 저를 벌레 보듯이 쳐내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둘째는 아들을 낳아볼게요. 아이 성별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노력해볼게요.
얘 믿음의 형편의 둘째가 말이 되니 하나나 잘 나와 키워라. 요즘에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평소에는 말을 잘 언짢던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라고 뭐 진심 가득 담아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에 서운하더라고요. 말이라도 둘째를 아들로 나오면 예뻐해줄게라고 했다면 저도 남편이랑 정말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욱 노력했을 거예요. 애초에 딸을 낳게 된 것도 오롯이 제 탓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에게만 너무 야박하게 굴어서 서운한 마음은 점차 쌓이기만 했어요. 하루는 시아버지가 저에게 시골에 땅을 보러 갈 건데 운전하기가 피곤하니까 저에게 운전을 하라면서 차 열쇠를 던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나는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을 인정하나 운전면허 자체가 없었다. 면허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있었고 나에겐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 당황하여 면허가 없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을 짓더라.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운전면허 하나를 따서 뭐 어찌? 무슨 물건을 알아? 하며 나를 비난했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시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불러와 우리 부부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도 했다. 너희는 우리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 시끄럽게 했으니 시댁의 재산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해. 내가 각서를 써놔서 놈의 거심으로 가져라. 그러면서 종이 하나를 내밀었다. 우리 부부는 기가 막혀하고 황당해하며 한숨을 쉬었다. 시댁에 있는 건물과 조금의 땅 등은 모두 시동생에게 넘겨줄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각서였다. 그 뜻은 변할 일이 없지만 변할 때까지 시동생의 재산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재산 분할 소송과 같은 것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내용을 보고 열이 받았는지 시아버지에게 절대로 재산에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시부모는 당연히 콧방귀를 뀌면서 너희 부부 안 보고 살아도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남편은 부들부들 떨 뿐이었어요. 우리 가족 앞으로는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 이후 시동생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굳이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안 보고 살 거고 가봐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제 고집에 넘어가 아이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출처, 코처위엔 과토이초호와 결혼식에는 따로 없었어요. 우리 경무는 유명한 호텔의 가장 큰 홀을 빌려 고급스러운 결혼식을 했어요. 홀랩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 찼고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결혼식을 보고는 조금 서러웠어요. 그날 시부모님을 위해 우리 딸과 저는 옷까지 맞춰 입고 갔는데 그 옷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동서에게 인사하러 가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동서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더라고요. 반갑게 인사했는데 동서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누구세요? 자기 손님 아닌 것 같은데 라며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죠? 솔직히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동생을 통해 들었을 텐데 일부러 모른 척하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축하에 참석한 자리인데 동서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던 시아버지가 발견하자마자 제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보풀이 일어난 옷을 입고 나와 어떻게 하라고 라며 말이죠. 마자만면 으리라고 소개시켜줄 사람도 없고 옷 사기에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입에 모를라도 난 듯 남편에게까지 한마디를 하기 시작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동양처럼 잡질 것 같은 이런저런 물건 끝에 만나리을 꺾기를 이뤄도 됐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는 면전에 밝혀 그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 입장 준비하느라 곁에서 서 있던 동서가 갑자기 쥐고 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매우 창계의 그림에서 얼굴이 붉게 올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리 딸아이의 손만 꼭 쥐고 있었다. 남편이 아버지의 앞에 마주서 나는 행위와 동서의 비웃음의 분노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 않길 원치 않았던 자리에서 우리 부인이 안 가면 후회할 것이라고 가자고 쟁탈해서 왔는데 올 필요도 없었을 터이요. 아버지, 재산과 함께 행복하세요. 우릴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손을 잡고 아이를 안약하여 결혼식장을 탈출했다. 나는 가정행사에 아이를 제시하는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을 상처 주어서 후회스러웠다. 집에 오면서 남편은 화를 내기보다 아버지의 가정일에 대해 신경을 쓰지 말고 아쉬워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매우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국어 번역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고 했는데 위로했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바보였다. 어처구니가 그리면 안 되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명절마다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갔다. 거기서 할 일은 시아버지의 구박, 시어머니의 무관심, 그리고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압박하는 소위 동생의 행동을 참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는 내내 시아버지의 국을 채우고, 반찬을 채우고, 우리 아이에게 밥을 먹이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남편처럼 한 발짝도 시댁과의 인연을 끊지 않는 것이 나중에 우리 남편이 후회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참아내야 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였다. 서네 살이 되어 말을 배우고 나서 시부모님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양도 물론 이야기했다. 애교도 부리고 예쁜 행동도 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행복했다. 나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지갑에서 용돈까지 꺼내 우리 딸에게 줄 때 나도 뿌듯했다. 그럴 때 동생은 내게 다가와 나의 마음을 뒤집는 이야기를 편하게 했다. 저희 형님은 아이를 데리고 국어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의 지갑에서 용돈이 다 나가서 아이에게 시켜 국어를 하라는 대목이었는데 혹시 동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는지 걱정이 되었던 건가요? 동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꺼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저는 아버님께서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형님께서 잘 생각하셨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용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버님께 하면서 임신했다고 한 척하고 웃음을 지었다가 아버님께서 화를 내셨는데요. 동서는 아직 성별이 확정되지 않은 아이를 언급하며 장난을 쳤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델인지 타이베인지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아버님을 달래려던 계책은 실패로 돌아왔네요. 전 다시 찬밥 신세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솔직히 조금은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동서 씨도 나와 마찬가지로 딸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소망과는 반대로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세상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올렸지만 나쁜 운명이 되었습니다. 동서 씨가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동서 씨를 극찬하기 시작했어요. 경사가 높았기 때문에 동서 씨에게 필요한 물건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제게는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를 살 수조차 없어서 중고로 샀거나 육아센터에서 대여했지만 동서 씨에게는 부모님이 제못이라도 필요한 물건들을 구해주셨어요. 제가 명절 시어머니 집에 몰래 갔을 때 동서 씨가 감사 인사를 하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산후조리원이 왜 그리 비싼지요? 2주에 1,000만 원이나 들면서 마사지까지 해주시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를 정말 멋있으시다고 전해주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당연히 산후조리원은 사치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집에서 남편과 함께 육아하고 요리하면서 지냈거든요.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이 필수라고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돈을 아끼는 게 좋다는 생각에 그냥 몸살로 힘들 때도 한 번도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아버지가 다 도와주셨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은 것이 후회되기도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다고 해서 왜 산후조리원에 가는 거지? 우리 시대에는 딸이 여자로서 가치 있게 여겨졌고 반일 활동을 할 정도로 활발했다.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문제가 된다고 해요. 아버지가 어떤 시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도 아버지 시대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제 아들아들을 해도
오히려 딸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려. 딸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인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아줌마들의 변명일지도 모르겠어요. 동서가 아들을 낳고 딸이 부족하면 동서의 아들은 평생 혼자 사야 한다는 것을 아셨죠. 요즘 성비는 많이 뒤죽박죽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태도가 좀 화나서 한껏 쳐다봤습니다. 동선 씨의 아들은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고 나름 악담을 퍼붓자 동서 씨도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와 나이 차이도 어리고 확률로 따져봐도 아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무례한 표정으로 쳐다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한술 더 뜨다가는 머리카락을 붙잡고서라도 싸워야 하나 싶었지만 그 순간 아이와 놀아주던 시어머니가 거친 표정으로 제지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제 딸을 많이 챙기고 예쁘다며 옷을 사주는 것을 보니 마음이 조금 열렸나 봐요. 하지만 아들을 둔 동서 씨의 태도를 보면서 이 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싶었어요. 명절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진짜로 인복이 없는 건 아닐까 싶었죠. 시간이 흘러서 동서는 떡강아지 같은 아들을 낳았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시댁과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동서가 아이를 낳은 그때 동선의 집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동선 씨의 부모님, 즉 사돈어른이 운영하는 식당이 인터넷에서 맛집으로 소개되었어요. 뒤에서 몰래 음식을 재사용하기도 하고 위생 상태에 신경을 쓰지 않아 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면서 식당에 손님이 뚝 끊기게 되었어요. 유명했던 만큼 소문은 빠르게 퍼지며 뉴스와 기사로도 쏟아지면서 장사는 한순간에 망해버렸죠. 무리하게 체인점까지 들려서 장사를 하다가 그 체인점들까지 망하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동서가 시댁에 찾아가서 본인 친정집을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사정을 말했어요. 우리 친정부모님께서는 한평생을 일궈내신 식당이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망할 수 없겠죠. 분명히 우리 집 장사가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한 누군가가 신고한 거라고 믿어요. 이들은 무너질 수 없으니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집안이 잘 되어야 남편도 편히 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며느리가 아들까지 낳아 놓았는데 내 모두 아주 이게 뭐가 있겠어요. 내 건물 월세를 전부 내가 받을 수 있게 돌려주면 다시 일어서는데 문제는 없을 거야. 아들 낳은 우리 복덩이를 내가 왜 못 도와주겠어. 시아버지가 통 크게도 아들까지 낳아왔는데 뭐 도와줄 게 뭐가 있겠니? 이때 시아버지가 가진 건물을 동서에게 주었겠죠. 그래서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가 전부 동서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은 몇 년 만에 시댁에 찾아가서 시아버지에게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물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각서 때문에 시댁을 등지게 되긴 했지만 우리의 생계가 좋아지지 않았고 아이도 자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나디였지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소금 좀 가져오라고 시키자 남편이 뿌리자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화를 냈더래요. 아쉽게도 결혼 당시에 내 재산에는 탐내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었냐며 화를 내며 맏며느리도 불평했어요. 남편은 그날 소금을 맞은 뒤에 쫓겨났고 술을 마신 뒤 집에 와서 저를 붙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했고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어요. 그 후 시댁을 찾아가지 않고 연락을 안 했고 몇 달 뒤 시어머니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답니다. 도착해버려요. 원래 연락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전화가 와서 놀랐어요. 상대방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죽을 것 같다고 울먹였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상대방은 아버지가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떠났고 동선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돈 어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집에 혼자 있었다고 했어요. 허리를 삐끗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차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도와주긴 해야겠어. 나와서 좀 도와줘라고 명령했어요. 솔직히 거절하고 싶은데 참나. 왜 그래요? 이젠 우리에게도 소금을 뿌리는 건가 했는데 필요할 때 없어도 찾는 건 참 힘들었어요. 평소에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요구하면 참 억울하긴 했는데 그래, 천성이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그 말을 듣기엔 너무나도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결국 에어컨 남편의 모르게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남편에겐 말도 하지 않고 출근하면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밥도 차려주고 화장실도 가고 남편 퇴근 시간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건평 때문에 다 어설프던 시어머니도 나에게 상냥해지고 심한 말도 그만큼 안 했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시어머니께서 선물을 주시고 아이를 챙겨주시는 모습과 엄마로서, 부부로서 겪는 시련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가슴 따뜻해지네요. 아이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의 눈물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과 노력이 정말 따뜻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부디 아이가 건강히 회복되길 기도드리며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심장 판막을 달아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의사가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정확히 귀에 걸리는 것은 수술 비용이었습니다. 심장 수술이라서 값이 비싼 걸로 들었는데 우리 아이의 생명이 최우선이지만 그 금액을 듣자마자 호흡마저도 막힌 것 같았어요. 남편은 벌이가 겨우 단칸방으로 올라선 상황인데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마치다는 말밖에 떠오르는 말이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던 판막 문제가 나중에 손을 놓을 수 없는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발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빠르게 수술을 하면 그 후에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함께 돈을 빌리러 다니는 힘이 되었어요. 제가 친정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많은 부담이 더해졌어요. 신혼집에 대해 시부모님과 상의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걱정돼요. 아이가 점점 더 아플 것 같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은행 대출도 검토 중이에요. 저희 가족의 상황을 더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부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었어서 시부모가 아닌 동서를 찾아가서 눈 감고 부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눈치가 빠른 건지 뭔지 제가 만나자고 몇 번이나 요청해도 바쁘다고 계속 거절했어요. 저는 동서에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고 모시기는 척절을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점점 돈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수축해져갔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은행 대출도 정확한 명목이 없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사채를 쓸 수도 없겠죠. 남편이 은근히 제 3금융권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랬다가 딸 뿐만 아니라 저희도 주게 한다 싶어서 절대 안 된다고 말렸어요. 병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저는 동서를 만나기로 한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어요. 정말 뻔뻔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은 시댁에서 준 건물이고 저도 같은 며느리니까 당연히 나눠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다가왔고 동서를 만났는데 동서는 아주 힘들어한 얼굴로 인사도 없이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 스케줄이 아주 바빠서 이렇게 몇 번이나 만나자고 해서 와주신 건데요. 왜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저한테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고맙습니다. 제 스케줄이 여기에 공헌할 만큼 바쁜데도 이렇게 만남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한번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면 좋을 텐데 사실 예약해둔 네일 아트 시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여유롭지 않아요. 진짜 몇 번이나 강조하셔서 시간을 내주러 온 건데요. 네일 아트보다 중요한 얘기인가요? 그 예약 시간을 조금 미뤄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셔야 합니까? 네이트 아트보다 중요한 것이라면 시간을 충분히 보상받을 겁니다. 동문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손이 쥐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 어려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동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아쉬워했기 때문에 더욱 충족이 없었지만 눈물을 참고 동서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야, 진심으로 미안해. 우리 딸은 아직 7세인데 심장판막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보통 걸리지 않는 심장병에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스로 치료해야 한대요. 효과. 금액이 부족하고 벌써 몇 년째 함께한 것들까요? 그는 죽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동서는 부모님에게서 건물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고 우리는 그 재산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좀 형제의 딸을 돕는 것이 있을 테지만 나중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부탁하는 것에 대해 진심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들의 재산을 유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가 모자에게 말하더라도 내가 참을 수 있습니까? 그녀 딸은 죄가 없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동서가 한 번 더 도와주지 못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이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어제의 엄마입니다. 내가 머리를 숙여 생각해 봅니다. 저와 동서는 내일 아트샵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번화가입니다. 그곳은 유명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해도 두려움이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내 앞에 있는 물과 함께 있다면? 사진을 성수라고 생각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동서는 무릎을 꿇을 줄 몰랐는지 놀란 얼굴로 바라보며 분해서 무릎을 꿇고 동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는 악랄한 표정을 지으며 기다리던 것처럼 웃음을 참지 못했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돈 부족으로 놀란 동서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일어선 후에 크게 웃으며 나쁜 년 삼키라면서 눈물을 닦아내었습니다. 동서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 재미있고 괴로운 감정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속은 흐릿하고 동서는 정말로 마치 악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춰 다른 사람의 척을 하는데 자신의 조카가 아픔을 호소해도 이렇게도 사람의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동서에게 나쁜 행동을 한 적도 없었고 동서와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는데 어째서 동서가 저에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금수저의 건물까지 상속받은 동서는 고아의 모습을 고집스럽게 받아들여 일을 합니다. 비교할 대상도 아닌데 왜 나에게 자존심을 상실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아우, 형님 정말 급하게 변한 것 같다. 말을 잘 들어주기는 해도 너무 순종적인데 시부모님은 왜 그렇게 미워하셨을까요? 아, 고졸인가 아님 고아여서 그럴까요? 동서가 나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다고 죄라니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가족 간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돈을 반환할 가능성도 없고 대신 교회에 가서 영적인 복을 바랄 생각이에요. 수술 없이도 잘 되길 바라며 기도할게요. 동서, 지금 이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절박한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할 자격이 있나요? 아마 원래는 돈과 함께 기도를 드렸을 텐데요. 영발은 정말 예쁜데 그래도 우리 형은 돈이 없으니 내가 공짜로 할게. 동서가 네일 아트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됐다며 그렇게 일어섰어. 나는 참 부끄럽고 억울했고 서러웠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했어.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냥 받았어. 시어머니가 너랑 만나서 과일을 나눠 먹고 싶어 라고 했어. 그런데 어머니. 엉엉 울고 있는데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어. 어머니는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봤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서가 한 일들을 하나씩 얘기했어. 마침내 우리 아이가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밝혔어. 말을 다 하고 나니 어떤 말을 하실지 두려웠지만 제 속은 그분이 너무 차가우셨더라고요. 예고 없이 눈앞에 파일 쏟아지는 느낌을 줬어요. 그거 마치 옛날 아들 잃은 나비, 잡아진 생략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면서도 조심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불쑥 튀어나온 말은 잔소리 말하던 그놈 같이 시댁에 와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빠가 실수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쁜 비상한 생각까지 들었지만 그냥 일어나 보려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날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바로 시댁에 가자고 했더니 요돌이 다 가라 라고 화를 내던데요. 어차피 그 집 가도 눈에 똑바로 보이는 건 뭐 없겠는데 왜 이래? 다 그렇잖아. 그래서 그분한테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할게 왜 날 짓거리게 해.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것들 다 알기에 가끔 지배하기도 하잖아. 어쩌면 그니까 조지자고. 아까 내가 당장 준비도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준비하게 살아. 아기를 데리고 가라고. 부리 말하지 마라. 그리고 시댁에 도착했더니 동서와 시동생도 오셨더라고요. 동서 손엔 큐빅이 반짝이는데 말이 없었어요. 그때 동서는 다녀올 줄 전혀 몰랐구나. 아들, 딸을 안 버려서 왔네? 얘야, 형아 전 생비디 혼족했습니다. 함구요. 하스트로 친들 중 한 명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돈이 왜 필요해? 또 무슨 일을 쳤어? 돈이 필요하냐? 장남이 몇 년 만에 나타날 때마다 돈이 더욱 필요해. 그러자 엄마가 동세안에게 가면서 얼굴을 한번 갈겨줄 것이 아닐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라서 우리 가족 모두가 놀라 입을 벌리고 바라봤어요. 시아버지, 동생이 예상치 못한 엄마의 행동에 모두 얼어붙어 있었어요. 엄마만 제멋대로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할지 말지 선택도 못하고 계속 소리를 질러 돈이란 게 쓸모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당신도 눈치채야지. 여기서 땅을 팔아 아이들을 위해 건물을 짓고 살아왔으면서 꾸준히 시끄럽게 한다. 아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 아들만 외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손녀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그러자 아무 소리도 없이 눈이 가늘게 뜬 채로 많이 바라봤어요. 그때가 있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시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심장 판막 기형 판정을 받아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수술비를 마련할 돈이 없어서 동생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집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러리 지원해 주었던 것이라며 지금의 처지를 이용해 갑질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언행이 불쾌해서 안 된다고 지적하며 건물의 주인이 동생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수익을 가져다 줬는지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 건물은 자신이었고 동생이 받아서 관리하도록 맡긴 것이지 명의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간 동생이 경제적 문제를 나누지 않았다며 취급이 불쾌했다고 지적하며 동생에게 월세를 내도록 조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사와 모든 일을 마무리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그 돈으로 수술부터 하러 갔다. 그런데 심장 판막이 언제 재수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를 재활시키려고 노력해. 어머니, 수술비만 도와주셨어도 됐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금연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니? 내 성격이 말을 곱게 못하는 거 알아? 당신이 상처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을 돌봐주는 모습을 잘 알고 있어. 그 노력에 감사하고 받겠어.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겨 수틀리면 월세를 빼앗을 수도 있으니 알고 있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울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으니 동서는 속상해하며 말했어. 어머니, 그렇게 다 주신 뒤에 빼앗는다면 어디 공평함이 있어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너는 뺨을 맞더라도 제대로 생각을 못하니 내가 돈을 다 도와준다는 것은 알면서 참았어. 하지만 내가 우려할 때가 아니잖아. 우리 손녀딸까지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겠어. 그만두는 게 좋겠어. 아버지도 얼굴을 찡그리며 일침을 가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눈치만 보는 것이 제 마음까지 시원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월세가 제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 딸은 썩은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너무 잘 되어서 앞으로는 추적 검사만 잘 받으면 된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다시 건강한 우리 딸을 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 후로 월세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와는 자주 연락을 하며 만나고 지내고 있어요. 시동생은 갑작스런 문제로 학과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혼할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은 마음을 곱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요. 시동생이 이혼을 결정한다면 저와 남편은 찬성할 거예요.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변을 잘 챙기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시부모의 눈치를 싫어해서 살갑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가 무사히 수술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앞으로는 더 주변을 챙기며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래요.